최근 10여 년간 우리 주변의 전통시장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라고 불리는 비가림막이 생기고 바닥도 깨끗하게 정비되면서 전통시장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오랫동안 전통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이 쫓겨나는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까지 몰아닥친 임대료 갈등을 쌍심지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역할을 하는 아케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관광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콘텐츠 승부라는 제2막이 열렸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언론 금액은 한 10% 정도? 캐노피 사업으로 우리 시장에 가게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도 가게를 견디지 못해서 내놓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응한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인 또 강제력이 없어요. 이거는. 작년 초 서울 구로구의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이 전통시장에서는 시설을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이 진행됐고 사업이 완공된 후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가뜩이나 비싼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많던 그 상인은 임대료를 올려주는 문제 때문에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한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결국 건물주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시장 현대화 사업하면 그 상가 임대료가 좀 오릅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언론 금액은 한 10% 정도? 가게 수익이 오르지 않는데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도 시장 상인들을 힘들게 하지만 목돈인 권리금도 불안한 요소다. 문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법률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미비하다. 법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아무런 이제 근거가 없다는 거죠. 법률적 근거가 구청에서 뭐 올리시오, 내리시오,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제 조항도 아니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점포는? 그렇죠. 특히 그 법에 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해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권리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은 규모가 큰 전통시장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청의 2013년 권리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점포들의 63.5%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점포의 권리금은 평균 1,881만 원에 달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2천만 원 가까운 권리금이 공중으로 사라진다 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임대료 인상 문제와 권리금 문제는 수많은 시장 상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전통시장 점포는 일반 상가 점포랑 다르게 적용되는군요. 그렇죠. 규모나 뭐 면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게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발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법을 지금 법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 2장짜리인가 뭐 3장짜리로만 나와 있고 시행령도 없고. 이곳은 종로구 서촌 입구에 위치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본래 금천교 시장이란 이름의 전통시장이 있던 곳이다. 서울시가 2012년 이곳을 먹을거리를 테마로 하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임대료나 아니면 뭐 건물가나 그런 것도 좀 올랐겠네요.
모르죠. 안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옛날 시장이었을 때 예. 시장이었을 때 임대료들이었는데 당연히 오르죠. 상권이 바뀌는데.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지정한 음식 문화 거리였지만 결과적으로 임대료 상승 압박을 이기지 못한 상인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곳 일대의 지가는 현재 3.3제곱미터당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최근 2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다. 지가 상승은 고스란히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금천교 시장 일대는 서천으로 이어지는 한마디로 뜨는 상권이다. 몇 년 사이에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역 발전의 이익이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상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동네를 떠났고 이익은 건물주들에게 돌아갔다. 이전에 있던 상인분들이랑 많이 좀 바뀌셨나요? 상인분들이? 예. 아, 예. 그럼 지금 건물주들이 예. 이제 주인이 바뀐 건물이 좀 몇 개 돼요. 아, 예. 이제 그 집들이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집이 이제 계속 그 상점에서는 이제 건물주가 바뀌면은 그 임대료를 올리려고 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기존에 거기서 영업하시던 분들하고 이제 약간 트러블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새로 바뀐 건물주는 기존에 있던 상인을 내보내려고 그러죠. 예. 다시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예. 낡은 전통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 리모델링, 재개발 등이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이 결국 건물주의 이익만 키워주고 임대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시장 상인들은 떠나버리게 되는 이 어이없는 결과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일까? 시장 원리라고도 하고 자유경제라고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니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하지만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세금이 쓰였고 또 그 이익은 건물주만의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 골목사장 생존법의 저자이자 금은화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신 김남균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골목사장 생존법이라는 책,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창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리스크를 좀 줄이고, 왜냐하면은 실제로 창업을 해보면 거기는 진짜 정글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대표께서는 실제로 이런 위치에 놓여졌던 경험을 살리신 건가요? 네,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제가 망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쫓겨나면서 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썼죠. 얼마 전인가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는 네. 전통시장 내에 있던 상인이 그 네.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고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학습 효과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주, 그러니까 소유권자하고 그걸 빌려 쓰고 있는 사람하고의 지위 관계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부닥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사람들이. 예.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공적인 자금, 그러니까 세금이 투입이 되면서 전통시장을 지켜나자, 그리고 전통시장을 다니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왜 건물주만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것이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위 얘기하는 인프라를 다 세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그 건물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유권자한테만 이익으로 남게 되는 이 부분이 상당한 모순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모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쫓겨나는 상인들이 이 상권은 내가 만들었는데 왜 그 건물주만 이익을 봐야 되느냐. 내가 상권을 일으켰는데 임대료를 계속 올려서 건물주만 이익을 보게 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나온 거죠. 사실 이제 그렇게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거고 네. 쓰신 책에도 보면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테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이 법이 어떻게 시행이 되기 시작한 건가요? 이게 처음 이제 2001년도에 만들어질 때 원하는 그 10년 동안 보호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모 국회의원께서 반대하면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그걸로 이제 모자라서 그 영세 상인만 보호하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환산보증금 4억 원.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5천에 350 정도 미만은 그 한 번 올릴 때 9% 미만으로 올릴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이 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이제 다 약간 법에 난도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가 되었죠. 지금 현재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4억, 5억 이 정도 수준에 가는 곳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체로 5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이라서 그 이 법에 보호하고 있는 5년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만약에 건물주가 한 50%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죠. 네.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미 오랫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네. 현행법적으로 네.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고. 네. 사람들이 몰리고 가치가 올랐으니 임대료도 올라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은 건물주가 아닌 상인들이겠죠. 이 말은 상인들이 내몰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발길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처 방법들을 갖고 있을까요? 서울 안의 전통시장은 약 330여 개.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12만 명이 넘는다. 서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임대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곳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마장 축산물 시장. 성동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자 전국 포장육 공급의 70%를 담당하는 시장이다. 그런데 이곳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도시 재생 사업지로 예정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 캐노피 사업 후로 우리 시장에 가게 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도 가게를 견디지 못해서 내놓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불경기지만은 불경기가 아니고 황일 시기에도 이 정도 임대료는 견뎌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내놓은 분들이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가게를 내놓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시장은 발전하는데 상인들은 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이 이곳 마장 축산물 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시장 상인들은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서 시장 구역을 벗어나 인근 주택가에 점포를 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주변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또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양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던 토착 상인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서 결국 고객들이 시장을 외면하게 되고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시장이 발전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그 안에 장사하던 토박이 상인들이 밀려나는 것은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성동구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 발전 가능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 업체가 이제 신청을 들어올 경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동구가 만든 지역 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 가능 발전 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게 조례를 뒷받침할 상위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점 업체를 제한할 경우에 건물주라든지 임차인들이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소지가 있다고 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 토박이 상인들을 위한 임대료 상승 억제, 권리금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상인과 건물주 사이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여러 노력도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이 이제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난 15년 5월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제도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측면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은 이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어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분들도 그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끔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개정안에 삽입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서민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지역 공동체의 일부다. 돈의 논리로 토착 상인들이 밀려나고 지역 상권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성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그 시사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앞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네. 제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어떤 식으로 그럼 이게 효과를 내고 있는 건가요? 입점 제한을 좀 한다든지, 네. 허가제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준다든지, 혹은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투표 같은 거를 해가지고 허가하는 거를 좀 막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좀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청에서도 움직이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도 이런 조례들이 그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여러 구 단위에서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를 좀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활발하게 연구하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정부법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언급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관련 네. 것들이 과연 어떻게 시행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의원들이 일단은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그 인식이 좋아졌거든요. 네.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봐도 우리는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입법기관에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해외 사례라는 게 네.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오랫동안 임대를 해서 네. 예, 가게를 열고 있는 곳도 네.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는? 이제 일본의 이제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네. 일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래요. 쫓겨나냐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뭐 해외 사례를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도지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법을 잘 만들고 싶은 이 법이 조선 시대 때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그게 깨진 게 이제 일제 때 토지조사 사업으로 다 깨져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제 때 만들어진 법률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나 다름없고, 근데 반면 당시에 우리한테 그렇게 그 토지조사 사업이나 이런 걸로 약탈이 가능하게끔 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차인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임대인이 그거를 증명해야 돼요. 쫓아내고 싶으면.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가업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임대인이 막 함부로 임대료를 올렸으면 그거에 반대하면 임대료를 법원에다가 계속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 그 임대료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이 되어 있죠. 현재 이제 건물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네. 보면 어린 학생들까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화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본 같은 경우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리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일종의 불로소득이거든요. 그 우리도 구분되어 있는 게 불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성이 우리가 너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재테크라든지 이런 그 용어로서 되게 희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투기거든요.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그 상인들이 노력을 하고 소비자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한테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건물은 그릇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이어가는 것은 사람인데 우리 사회는 그릇에 너무 많은 권한과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돈 말씀의 금은화 갤러리 김남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인터넷에 도는 말 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장래희망 이순희가 건물주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연예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건물과 그 건물의 임차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냉정히 바라보면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상인들, 사람들 이야기 때문일 겁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만들어낸 시장의 가치가 건물주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상인들과 이용자들이 함께 가져가야 한다면 너무나 순진한 주장일까요? 그래도 함께 잘 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건물 사는 맛이 아니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